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의 기본 개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인공지능의 개념, 여러가지 학습의 종류, 인공신경망과 선형 회귀, 검증 데이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술의 총칭입니다. 이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활용되며 인간의 사고 과정을 흉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여 성능을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즉,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이 스팸 메일을 인식하는 과정이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DNN, 즉 딥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 층의 신경망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며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규칙 기반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딥러닝의 기초를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명시적인 규칙을 통해 시스템을 작동시키며 이는 사람이 사전에 정의한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귀가 뾰족하면 고양이 또는 꼬리가 길면 강아지와 같은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머신러닝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여 규칙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즉, 머신러닝 모델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이나 분류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규칙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머신러닝이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인 딥러닝은 엄청나게 깊은 인공신경망을 활용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딥러닝에 대해서는 이후의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CNN, 즉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입력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NN의 핵심은 이미지의 각 픽셀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이미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입력 이미지는 여러 층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더 복잡한 특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층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특징, 즉 가장자리나 색상과 같은 정보를 추출하고 이후 층에서는 이러한 기본 특징들을 조합하여 더 복잡한 형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CNN은 이미지 분류, 객체 탐지, 그리고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CNN은 이미지 특성을 잘 반영하여 사람의 시각적 인식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RNN, 즉 순환 신경망은 이전의 정보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특히 시간에 따라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어 시계열 데이터나 자연어 처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RNN의 핵심은 문장을 처리할 때 단어의 순서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각 단어는 그 앞의 단어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형성합니다. 이때 토크나이저는 문장을 단어로 분리하여 각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크나이저는 문장을 입력받아 이를 여러 개의 토큰으로 나누고 각 토큰에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사과, 먹는다 와 같은 단어들이 각각의 토큰으로 변환되고 이러한 토큰들은 다시 문장으로 디코딩될 수 있습니다. RNN은 이러한 토큰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문맥을 이해하고 다음에 올 단어들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RNN은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도학습은 주어진 정답, 즉 레이블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입력 데이터와 그에 대한 정답을 통해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지도학습의 주요 유형으로는 회귀, 분류, 위치 추정, 객체 탐지, 이미지 분할 등이 있습니다. 회귀는 연속적인 출력을 예측하는 작업으로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분류는
주어진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범주로 나누는 작업으로 고양이와 개를 분류하는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정은 이미지 내에서 특정 객체의 위치를 찾는 작업으로, 예를 들어 고양이의 위치를 박스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객체 탐지는 이미지 내에서 여러 객체의 종류와 위치를 모두 탐지하는 작업으로 자율주행차의 경우 도로 위의 보행자나 신호 등을 인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분할은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분류하여 각 픽셀에 대한 레이블을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예를 들어 사진에서 배경과 사람을 구분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도 학습의 유형들은 각각의 문제에 맞는 적절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여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턴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숨겨진 관계를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지도 학습을 통해 우리는 데이터의 군집을 형성하거나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데이터가 많고 복잡할 때 유용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종종 대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로 데이터의 구조를 탐색하거나 전처리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데이터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지도 학습의 결과는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후의 분석이나 모델링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딥러닝에서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학습의 한 유형인 클러스터링과 차원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포인트를 비슷한 속성에 따라 그룹으로 묶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K-민즈 알고리즘이나 DB스캔과 같은 방법을 통해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원 축소는 데이터의 중요 특성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기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PCA, 즉 주성분 분석이나 SVD, 특이값 분야와 같은 기법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여 데이터의 시각화나 분석을 용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PCA를 통해 원래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면 데이터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이고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자기 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패치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지도 학습은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야 학습이 잘 되기에 정답 만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지도 학습은 진짜 풀려고 했던 문제 말고 가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해서 먼저 풀어봅니다. 이 방식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정 부분을 예측하는 작업을 통해 모델은 이미지의 전반적인 특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기 지도 학습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가짜 문제를 학습하여 모델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는 다운스트림 테스트로, 여기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활용합니다. 이 두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얻은 지식이 다운스트림 테스트에서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자기지도 학습의 특징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지도 학습의 또 다른 기법인 대조학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조학습은 앞서 설명했던 컨텍스트 프리딕션과 다르게 출처와 같은 사진은 비슷한 값이 나오도록 하고 출처가 다른 사진은 최대한 먼 값이 나오도록 학습시키는 자기지도 학습의 기법입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보상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강화한다는 뜻에서 강화학습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는 어떤 행동이 최적의 보상을 가져오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의 목표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학습 방법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지도학습은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고 강화학습은 동적인 환경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전트는 주체적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존재로 예를 들어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캐릭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동은 에이전트가 선택하는 동작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상황에서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바둑에서 수를 드는 것이 행동에 해당합니다. 보상은 에이전트가 행동의 결과로 받는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보상을 받고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부정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환경은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외부 세계를 의미하며 에이전트는 이 환경에서 행동을 통해 보상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태는 환경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며 에이전트는 이 상태를 기반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Q 함수는 특정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받을 보상의 예상값을 나타내는 함수로 높은 Q값은 좋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는 하나의 게임이나 작업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Q러닝은 이러한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에이전트는 환경에서 받은 보상을 바탕으로 Q 함수를 업데이트하여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탐색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에이전트가 최적의 정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찾기 위해 새로운 경로를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카운트 팩터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할인율은 미래 보상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높은 할인율은 미래 보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낮은 할인율은 현재 보상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강화학습의 핵심 요소로 에이전트가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신경을 모델링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신경망은 입력을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하여 출력을 생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신경망은 여러 개의 노드, 즉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유닛들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전달합니다. 신경망의 각 노드는 입력값을 받아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적용한 후 활성화 함수를 통해 최종 출력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중치는 신경망의 학습을 통해 조정되며 바이어스는 각 유닛의 출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유닛 스텝 펑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화 함수는 신경망에 비선역성을 부여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주어진 입력에 대해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잘 정해줘야 합니다. AI는 이러한 신경망의 학습 과정을 통해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은 데이터 처리와 예측을 수행하는 구조로 크게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입력층입니다. 입력층은 외부 데이터가 처음 들어오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픽셀 값이 입력층의 노드에 전달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층은 단순히 데이터를 받아들여 다음 계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출력층입니다. 출력층은 신경망의 마지막 부분으로 주어진 입력에 대한 최종 예측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 층은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분류 문제에서는 각 카테고리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며 회귀 문제에서는 연속적인 수치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은닉층이 있습니다. 은닉층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위치하며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여 의미 있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2층에서는 가중치와 편향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변형을 수행하고 활성화 함수를 통해 비선형 변환을 적용합니다. 여러 개의 은닉층이 있는 신경망인 딥러닝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의 핵심 구성 요소로 데이터 처리와 예측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신경망은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노드는 이전 층의 모든 노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을 통해 데이터가 변환됩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AP는 이러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된 신경망의 한 형태입니다. MAP는 하나 이상의 히든 레이어를 포함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노드는 퍼셉트론의 스텝 펑션을 사용하여 활성화되며 이는 신경망의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AP는 입력층, 여러 개의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구조 덕분에 비선형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인공신경망은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알아내야 처음 보는 입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형회귀는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놓고 새로운 입력에 대한 출력을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은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인데 이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로스를 최소화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최적의 값인데 여기서 로스란 내가 풀고 싶은 문제에 맞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한 시간을 기반으로 시험 점수를 예측하려 할 때 손실함수는 예측한 점수와 실제 점수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그냥 더하면 안 되는데 양수와 음수가 상쇄되어 오차 크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차값을 제곱하거나 절대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차값을 제곱하는 경우 큰 오차일수록 더 큰 페널티를 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SE가 이 방식을 따릅니다. 반면 절대값을 사용하는 MAE는 오차 크기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상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특징이 있어 더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으려면 이를 일일이 바꿔가면서 로스 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직접 변경해보며 손실값을 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선형회귀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점진적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은 딥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의 파라미터 위치에서 손실 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기울기가 낮아지는, 다시 말해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며 반복적으로 최적점을 탐색합니다. 구체적으로 파라미터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0에 가까운 값으로 설정한 후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그라디언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라디언트는 항상 가장 가파른 방향을 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이용해 현재 위치에서 로스의 그라디언트 값을 구한 다음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로스 값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손실 함수의 값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로컬 미니멈 문제입니다. 이는 최적의 해인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역의 최소값에서 멈추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학습률을 선택하는 것은 경사하강법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률은 경사하강법에서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따라 얼마나 멀리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높은 학습률을 설정하면 빠르게 수렴할 수 있지만 너무 큰 값은 최적의 해를 지나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낮은 학습률은 안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지만 수렴 속도가 느려져 학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절한 학습률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률이 너무 크면 손실함수의 곡선에서 최저점을 지나쳐서 발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작은 학습률은 최저점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학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률을 조정하는 것은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학습률을 실험하여 최적의 값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사하강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 초기화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 성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가중치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거나 학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 때는 르쿤의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입력 노드의 수에 따라 가중치를 초기화하여 신경망의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르쿤의 방법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n분의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중치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n은 입력 노드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기화 방식은 신경망의 각 층에서 신호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학습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가중치가 너무 커지면 기울기 소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화가 필수적입니다. 타이밍 초기화 역시도 렐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 때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가중치를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하여 초기화하며 분산을 n분의 2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n은 해당 레이어의 입력 노드 수를 의미합니다. 렐로 함수의 특성상 입력값이 0보다 작으면 기여도가 0이 되기 때문에 타이밍 초기화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더 빠르고 안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자비에르 초기화는 시그모이드나 탄 H와 같은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 때 적합합니다. 이 방법 역시 정규 분포를 사용하며 가중치를 초기화하지만 분산을 nk 플러스 1분의 2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nk는 현재 층의 입력 노드 수, nk 플러스 1은 다음 층의 출력 노드의 수입니다. 자비에르 초기화는 기울기 소실과 폭주 문제를 줄여주어 네트워크가 더 고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각각의 활성화 함수에 맞춰 가중치를 초기화함으로써 딥러닝 모델의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는 딥러닝 모델의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력 노드의 수는 모델이 처리할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며 출력 노드의 수는 모델이 예측해야 할 결과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가중치 초기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입력 노드의 수가 많아질수록 가중치의 분포가 넓어집니다. 이때 가중치가 너무 작거나 크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력 노드의 수 또한 신경망의 출력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출력 노드의 수는 네트워크의 학습과 출력값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 초기화를 진행하면 기울기 소실, 폭주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 모델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훈련 데이터는 모델이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모델이 패턴을 배우고 규칙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모델을 훈련할 때 다양한 고양이와 개의 이미지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여 모델이 두 동물의 특징을 학습하게 합니다. 반면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이 학습을 마친 후 최종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데이터는 모델이 이전에 보지 못한 데이터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때 절대 사용되면 안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정의는 모델이 처음 보는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이를 학습 단계에서 사용해버리면 이미 본 데이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AI는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한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잘하는 것이 AI의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대해 학습할 때 에폭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트레인 로스와 테스트 로스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 에폭에서는 트레인 로스와 테스트 로스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에폭이 너무 많아지면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테스트 로스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며 이는 오버피팅의 징후입니다. 오버피팅은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너무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모델의 복잡성을 조절하고 적절한 에폭 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의 학습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화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검증 데이터는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되는 경우, 즉 훈련 데이터에 너무 잘 맞춰져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체크함으로써 과적합을 방지하고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검증 데이터의 손실이 가장 낮은 시점을 찾아 모델 구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 데이터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의 과정과 구조를 조정하는 요소로 학습 속도나 배치 크기, 에폭 수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적절한 설정은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검증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검증 데이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는 딥러닝 모델의 성공적인 학습과 성능 평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훈련하려고 보니 훈련 데이터가 적어서 일부를 발리데이션으로 쓰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발리데이션 데이터가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20개의 검증 데이터를 뽑았을 때 우연히도 모두 강아지 사진을 뽑게 된다면 이 모델은 강아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뿐이지 고양이의 특징을 파악하지는 못하게 되어 불균형적인 모델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K-폴드 교차 검증은 딥러닝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셋을 K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훈련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이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잘 일반화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개의 샘플 데이터가 있을 때 K-폴드 교차 검증을 통해 5개의 모델을 학습시키고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모델은 서로 다른 훈련 및 검증 세트를 사용하여 학습하게 되며 이를 통해 모델의 평균 발리데이션 로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 시에는 평균 발리데이션 로스가 가장 낮은 세트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세트로 훈련 데이터 전체에 대해 새롭게 학습시키거나 학습했던 5개 모델의 출력 결과를 하나로 합치는 앙상블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